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6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5위로 올라서고 일본이 8위로 떨어진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10위권 내의 국가들 중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뿐이었습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특히 사람, 즉 군병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비교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범위까지를 군병력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식 군대에 포함된 병력, 즉 정규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군에 준하는 무장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군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하는 준군사 조직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군사 조직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군병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미국, 중국 같은 대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정보조사 업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는 국제인구조사 사이트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의 2022년 자료를 기반해 최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의 분석에는 군병력 규모를 추산할 때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세 가지 기준, 즉 현역 병력, 예비역 병력, 중군사 병력이 적용됐는데요. 그 결과 현역 병력만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비교할 경우 세계 1위 군사대국은 218만 5천 명의 현역 군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가 145만 5,550명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138만 8,100명으로 3위, 북한이 128만 명으로 4위, 러시아가 101만 4천명으로 5위, 파키스탄이 65만 4천명으로 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59만 9천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역 병력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실제 군사력을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비군을 포함하거나 심지어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에서인데요.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까지 모두 포함시켜 군병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현역 48만 2천명, 예비역 500만 명, 중군사병력 504만 명을 둔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은 현역 병력은 많지 않지만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의 규모가 월등히 커 총 군병력이 1052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위는 총 군병력 규모가 776만 9천명으로 집계된 북한이 차지했고 3위는 671만 2,500명으로 집계된 한국이 기록했습니다. 모두 합쳐도 국토 면적으로는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 남북한이 2, 3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특히 북한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현역 병력 외에 교도대, 노동저기군, 붉은 청년 근위대, 조선사회안전군 등 준군사 조직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총 군병력 규모를 인구 1000만 명당 병력으로 따져보면 북한이 306.1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고 세계 2위는 130.5명을 기록한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절대 규모에서 1위를 기록한 베트남은 1000명당 병력 규모에서는 108.4명으로 3위, 대만이 77.8명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25.1명으로 5위, 브라질이 10.1명으로 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군사 조직을 제외하고 현역과 예병만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시 베트남이 548만 2천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역과 예비역을 합한 규모로 보면 한국이 369만 9천명으로 2위, 중국은 335만 5천명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301만 4천명을 기록한 러시아가 4위, 261만 550명을 기록한 인도가 5위, 223만 3,050명을 기록한 미국이 6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반면 준군사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북한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188만 명으로 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병만 따졌을 경우에도 베트남은 500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이 310만 명으로 2위, 러시아가 200만 명으로 3위, 대만이 165만 7천 명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는 베트남과 남북한이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특히 남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을 뿐 종전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 차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실제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현대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며 SNS를 통한 홍보 심리전과 서방의 최신 무기 지원이 적게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에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1시간도 못 버틸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습니다. 또 상대를 만만히 본 푸틴 대통령의 오판도 고전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달 2일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유럽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라고 연설한 것을 두고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비밀 암살단을 보내 수차례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 특수부대 암살단 25명이 슬로바키아, 헝가리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됐다고 지난 28일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는 숨겨진 병기였습니다. 그는 2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미국 CNN 등은 젤렌스키 여사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보도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생존을 위한 전투에 집중하고 있고 나라의 수호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중계되는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러시아군 포로들을 활용한 심리전도 먹혀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훈련인 줄만 알고 끌려나왔다는 젊은 러시아군 포로에게 빵을 주며 부모에게 통화를 시켜주는 장면은 반전 여론을 들끓게 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이 정보 여론전 양상을 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서방의 무기 지원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전차 군단을 맹모추게 한 것이 미국이 지원한 대전차 무기 제블린이었습니다. 사거리가 2.4km에 달하기 때문에 매복 공격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제블린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300여 대의 전차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64km에 이어지는 러시아의 진군 행렬을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드론 조종사와 특수부대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 심야 매복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차량 행렬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진군을 막지 못했다면 키이우는 벌써 점령됐을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대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의 결집이 뒷받침돼야 군사력도 첨단 무기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한국 국민들의 결집력이나 첨단 무기의 조합을 보면 한국의 실질적 군사력이 세계 3위 안에 드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한국이 어떻게 군사력 순위가 높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이나 파키스탄보다 군사력 순위가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그나마 2차 세계대전 말미에 핵무기의 선적격인 원자폭탄을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사용해 본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과 영국이 참전했던 이라크 전쟁만 봐도 핵무기를 사용했더라면 굳이 애꿎은 자국 병사들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국경에서 서로 자주포 싸움을 하며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봐도 저들이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인도와 중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병정놀이에서도 같은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장식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계속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핵무기는 힘을 과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했을 때는 함께 공멸을 하거나 세계를 적으로 상대해야 할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 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 폴리시가 한국을 미사일 강대국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미사일 기술에 있어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아 올리는 능력은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무서움이 특징인 AIP 잠수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 중인데 한국도 곧 그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첨단화된 무기의 화력과 현역 상비군의 전투력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예비군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와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쟁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를 들고 들어간 아프간에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철수해야 했던 이유가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기에 더욱 강한 민족이라 이런 점까지 고려된다면 한국의 순위는 더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레인폴리시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평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